서울 한복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거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서양 심해를 흐르는 보이지 않는 물줄기가 느려지고 있다는 신호가 포착됐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 해류 시스템이 약해지거나 멈추면 유럽 일부는 수십 년 단위로 더 추워질 수 있고 영국 기후가 캐나다 북부 쪽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의 몬순 패턴도 바뀔 수 있고요. 특정 해안에서는 해수면이 수십 센티미터 단위로 급격히 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일어날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많은 연구가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이 보이지 않는 위협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후 변화하면 빙하가 녹거나 기온이 오르는 걸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기후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AMOC, 즉 대서양 자오선 역전순환이라는 이 시스템은 지구 기후에 숨겨진 엔진이에요. 매초 엄청난 양의 물과 열을 남북으로 움직이면서 유럽의 온화한 기후를 만들고 열대 지역의 강수 패턴을 조절하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심해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규모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과학자들 추정에 따르면 이 시스템이 움직이는 열 에너지는 인류 문명 전체가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훨씬 많아요. 일부 연구는 수십 배에서 100배 수준으로 추산하기도 하죠. 이 정도 규모의 시스템이 흔들리면 행성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동 원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적도 근처에서 따뜻해진 표층수가 북쪽을 향해 흐르기 시작해요. 이 물은 멕시코만에서 출발해 북아메리카 동부를 따라 올라가다가 대서양을 가로질러 유럽과 북극권까지 도달합니다. 여기서 핵심 과정이 벌어지는데 북극 근처에서 물이 차가워지면서 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게다가 바닷물이 얼면 소금은 바다에 남게 되니까 염분 농도도 올라갑니다. 무겁고 짠 물은 자연스럽게 가라앉아서 깊은 곳으로 내려가죠. 보통 2km에서 3km 깊이까지요. 침강한 차가운 물은 다시 남쪽을 향해 흐르면서 거대한 순환고리를 완성합니다. 이 전체 사이클이 한 바퀴 도는 데는 약 1000년이 걸리는데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이 순환이 바로 역전순환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이 걸프스트림과 AMOC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걸프스트림은 이 거대한 순환 시스템의 한 부분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시작하는 빠르고 따뜻한 해류인 걸프스트림은 북대서양으로 열을 실어 나르는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하죠. 이 해류 덕분에 런던은 같은 위도의 캐나다 도시들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연구자들 추정으로는 걸프스트림이 없다면 영국은 지금보다 3도에서 4도는 추울 거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대륙 국가들은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질 거라고 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신호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북대서양 특정 구역에서 예상치 못한 냉각 현상이 관측된 거예요. 지난 20년간 전 세계 대부분 지역이 따뜻해지는 동안 이 구역만 유일하게 차가워졌거든요. 과학자들은 이걸 냉각블록 또는 워밍홀이라고 부르는데 AMOC 약화와 연관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적 변동성이나 다른 요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여러 연구에서 AMOC 둔화와 일관되게 맞물리는 패턴으로 보고 있어요. 더 주목할 만한 건 이 지역의 염분 농도 변화입니다. 측정이 시작된 이래 100년 넘게 관측한 결과 현재 염도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어요. 염분이 낮아지면 물의 밀도도 낮아지고 그러면 물이 깊은 곳으로 가라앉기 어려워집니다. 앞서 설명한 순환의 핵심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가장 유력한 원인 중 하나는 그린란드 빙상 융해입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매년 수천억 톤 규모의 얼음이 녹아 바다로 흘러들어간다고 해요. 이 담수가 북대서양의 염분 균형을 깨뜨리는 겁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나 기여도는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지만 연결고리에 대해 강한 근거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과거 기록을 살펴보면 더 명확한 그림이 보입니다. 심해, 퇴적물이나 빙하 코어를 분석하면 수천 년 전 바다 상태를 추정할 수 있거든요. 미세한 화석 껍질 속 산소 동위 원소를 측정해서 당시 수온을 알아내고 퇴적물 입자 크기로 해류의 세기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이런 대리 지표들이 보여주는 건 20세기 중반 이후 AMOC가 장기적으로 약해져 온 추세라는 거예요. 특히 흥미로운 건 이 약화 시기가 산업화 이후 급격한 온난화 시기와 겹친다는 점입니다. 기후 모델들도 지구 온난화에 대응해서 AMOC가 약해질 거라고 오래전부터 예측해 왔어요. 물리적 메커니즘은 충분히 이해되고 있고요. 온실가스가 쌓이면서 북극이 더 빠르게 따뜻해지는 북극 증폭 현상, 물 순환의 강화로 인한 고위도 강수량 증가, 해빙 융해의 가속화 같은 변화들이 모두 AMOC 약화 쪽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피드백 메커니즘이 등장합니다. 북대서양이 짜야 AMOC가 제대로 돌고 AMOC가 돌아야 북대서양에 소금을 계속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담수 유입으로 염도가 떨어지면 순환이 느려지고 순환이 느려지면 소금 공급도 줄어들며 그러면 순환은 더욱 약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지죠. 과학자들은 염분 대먹임 효과라고 부르는데 1961년 한 미국 해양학자가 이 메커니즘을 처음 밝혀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AMOC는 예전에도 약해지거나 멈춘 적이 있어요. 지질학 기록을 보면 마지막 빙하기 동안 급격한 기후 변동이 반복됐는데 이 중 상당수가 AMOC 불안정성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스가르드 외슈거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들은 갑자기 온도가 올라갔다가 천천히 식는 패턴을 보였어요. 약 12,500년 전 영거 드라이어스 시기에는 AMOC가 급격히 약해지면서 북반구가 다시 준빙하기 수준으로 추워졌습니다. 원인은 북아메리카를 덮고 있던 거대한 빙상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담수를 대서양에 쏟아부은 하인리히 사건이었어요. 해저 퇴적물에서 발견되는 육지 기원 물질이 그 증거죠. 대량의 담수가 바닷물을 희석시켜 심층수 형성을 방해했고 결과적으로 AMOC가 약화되면서 북쪽으로 가는 열 수송이 끊긴 겁니다. 흥미로운 건 담수 유입이 줄어들자 시스템이 다시 회복됐다는 점입니다. 염분과 침강이 정상화되면서 기후도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회복까지 걸린 시간은 수백 년에서 천년 단위였습니다. 과거 사례가 현재 상황과 완벽히 같지는 않지만 AMOC가 임계점을 넘으면 장기적이고 극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제 가장 뜨거운 질문입니다. 언제 약화되거나 붕괴할까요?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과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상당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2021년까지만 해도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는 이번 세기 안에 임계점을 넘을 확률을 10% 미만으로 봤습니다. 중간 수준의 확신도를 가지고 말이죠. 가장 최근 보고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시나리오에서 2100년까지 4%에서 46% 정도 약화될 거라고 추정했고 배출이 많은 시나리오에서는 17%에서 55% 범위로 봤어요. 그런데 2024년 들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10월에 15개국 43명의 기후과학자가 북유럽 강요회의에 공개 서한을 보냈거든요. 내용은 AMOC 붕괴 위험이 그동안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여러 최신 연구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경고한 겁니다. 실제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같은 저널에 실린 일부 연구는 통계적 접근법을 써서 2025년에서 2095년 사이에 붕괴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을 내놓기도 했어요. 이 연구는 1870년대부터의 해수면 온도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여기에도 논란이 있습니다. 사용한 지표 자체가 AMOC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2004년 이후 직접 관측 데이터는 이런 통계 모델의 가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누구 말이 맞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확정할 수 없습니다. 모델링 방식, 사용하는 데이터, 가정하는 조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AMOC를 직접 측정한 기간이 20년도 안 된다는 겁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래피드 프로젝트나
기타 관측 프로그램을 통해서야 비로소 실시간 데이터를 얻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정부 간 협의체를 포함한 대부분의 과학기관이 동의하는 건 AMOC가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속도와 임계점이죠. 일부 연구는 2030년대에서 2060년대 사이를 주목하고 있고 어떤 분석은 세기 말쯤으로 보기도 합니다. 2025년 같은 극단적으로 빠른 시점은 대부분의 전문가가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이 먼 미래에만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일 당장이냐, 100년 후냐가 아닙니다. 위험이 0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고 있고 일부 연구는 장기적으로 위험이 누적되는 방향이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붕괴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연구에 따르면 유럽 도시들은 수십 년에 걸쳐 기온이 수도에서 10도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는 더 극적일 수도 있고요. 노르웨이 일부 지역은 겨울 평균 기온이 수십 도 단위로 내려갈 수 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갑자기 빙하기가 오는 건 아니지만 북대서양 권역과 특히 유럽은 상당히 추워질 겁니다. 영국이나 아일랜드는 현재 캐나다 북부와 비슷한 기후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농업에 미칠 영향도 심각합니다. 서유럽 강수 패턴이 바뀌면서 프랑스나 영국 같은 주요 곡창지대가 타격받을 거예요. 지금은 온화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작물들이 훨씬 추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겨울 폭풍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영향은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해수면 변화가 특히 주목할 만한데 전 세계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AMOC가 약화되면 특정 지역, 특히 미국 동부 해안 같은 곳에서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평균이 한 번에 크게 오르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튀는 해수면 변화가 문제입니다. 뉴욕이나 보스턴 같은 대도시들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열대 지역도 큰 변화를 겪을 겁니다. 열대 강우대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아마존 열대우림의 강수 패턴이 바뀔 수 있어요. 비가 필요한 곳에서는 줄어들고 그만큼의 강수량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는 시기죠. 아프리카 사해지대는 가뭄이 심해질 수 있고 아시아 몬순도 약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몬순 시스템은 AMOC를 포함한 전 지구적 순환 패턴과 연결돼 있거든요. 북대서양 순환이 약해지면 대기 순환에도 변화가 오고 이게 결국 아시아 여름 몬순의 세기나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영향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예측이 어렵지만 강수 패턴 변화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에요. 남반구는 북반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북쪽이 식으면서 남쪽은 점점 더 뜨거워지는 거죠. 태평양의 열이 북대서양으로 수송되지 않고 열대 지역에 머물면서 극적인 온도 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다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도 떨어집니다. 현재 AMOC는 북대서양에서 물이 가라앉을 때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함께 끌어내려서 심해에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이 과정이 약해지면 대기 중에 남는 탄소가 늘어나고 이는 다시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일부 연구는 초기 단계에서 특정 지역에 일시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일부 구역에서는 강수량 증가와 온도 하락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매우 제한적이고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지역도 장기적으로 이득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대서양 여러 위도에 정교한 관측 장비를 설치해놨습니다. 영국 국립해양센터가 주도하는 레피드 프로그램이나 아극 북대서양 관측 프로그램 같은 국제협력 프로젝트들이 대표적이에요. 이들은 수백 미터에서 수천 미터 깊이까지 뻗은 계류 장치에 센서를 달아서 해류 속도, 온분, 흐름 방향 같은 걸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조기 경보 신호는 겨울철 북대서양과 북극해의 심층 혼합입니다. 표층수가 가라앉아 심층수와 섞이는 이 과정이 크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일부 징후가 포착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엔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AMOC는 멈췄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영국 기상청 모델 연구에 따르면 임계점을 넘은 후에도 일시적인 회복 가능성 기간이 있을 수 있대요. 담수 유입이 빠르게 줄어들면 그 기간 동안 시스템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실험에서는 담수 유입이 20년 후에 멈추면 회복했지만 50년 후에 멈추면 회복하지 못했어요. 이는 20년에서 50년 정도의 복원력 창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인데 담수가 더 빠르게 유입되면 이 기간은 더 짧아집니다. 지난번 회복에는 1000년 가까이 걸렸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더 중요한 건 이번에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는 인류 문명 역사 기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에요. 최근 지질학적 시간 척도에서도 이례적으로 높은 구간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빙하기 안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대기 조성을 가진 상태죠. 이런 복합적 요인들이 회복 시간과 양상을 과거와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몇 가지 명확한 그림이 나옵니다. 첫째, AMOC가 약화되고 있다는 건 대부분의 과학자가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이 약화가 심각한 지역 기후 변화로 이어질 거라는 점도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셋째, 정확한 붕괴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불확실성과 논쟁이 있습니다. 2025년 같은 극단적으로 빠른 시점은 사용된 방법론과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대부분 전문가가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반대로 세기 말이라는 추정도 일부 연구자들은 너무 낙관적이라고 지적하죠. 상대적으로 여러 연구에서 교차 검증되는 시기는 2030년대에서 2060년대 사이인데 이것도 시나리오와 모델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정확한 날짜가 아닙니다. 위험이 실제하고 그 위험이 우리 행동에 따라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해법도 명확합니다. 지구 온난화 속도를 늦춰야 해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그린란드 빙상 융해를 늦추며 AMOC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는 겁니다. 간단하게 들리지만 실천은 쉽지 않죠. 우리가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 보통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떠올립니다. 빙하가 녹고 기온이 오르고 산불이 나고 폭우가 쏟아지는 것들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AMOC 같은 시스템은 레이더 아래에 숨어 있지만 막상 임계점을 넘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지구는 역사적으로 극단적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회복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다만 문제는 지구가 아니라 그 위에 사는 우리입니다. AMOC 붕괴가 지질학적으로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인구가 복잡하게 얽힌 문명을 이루고 사는 상태에서 겪는 건 처음이거든요. 행성은 사람겠지만 수십억 명의 삶의 방식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AMOC는 지구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이롭고 아름다운 동시에 위태롭고 위험하죠. 우리가 긴급히 돌봐야 할 문제들의 목록에서 이건 분명 상위권에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오늘 다룬 내용이 이 숨겨진 위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